1972년 5월 2일 밤,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북녘의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그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년필도 수첩도 아닌 작은 캡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청산가리였습니다. 실패하면 자결한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이기 이전에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정보기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은 곤두박질 쳤고 창밖으로 스치는 북한군 초소의 희미한 불빛은 마치 저승의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판문점을 넘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살아서 다시 이 선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독재자의 밀사가 되어 목숨을 건 도박판에 앉은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북한 측 안내원들조차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 역시 남조선의 최고위 급 정보 책임자를 자신들의 심장부로 모시고 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우락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나를 죽이려 든다면,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캡슐을 만지는 손끝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위험했던 007 작전. 그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에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국제정세는 천지개벽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우방일 것 같았던 미국이 돌연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철천지 원수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탁구공 하나로 핑퐁 외교를 시작하며 화해의 물꼬를 트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형님, 미국의 배신 아닌 배신에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박정희의 머릿속에 자주국방과 함께 대북 접촉이라는 위험한 카드가 떠오른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6.25 전쟁의 원흉이자 불과 4년 전 1.21 사태로 청와대 뒷산까지 특수부대를 보내 자신의 목을 노렸던 김일성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고립을 피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김일성에게도 남한과의 대화는 나쁘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적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고 단판을 지을 것인가?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는 단 한 사람, 박정희의 그림자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제비 같은 남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임자, 평양에 좀 다녀와야겠어.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 그것은 사지로 들어가라는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1972년 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도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락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평양행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 속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물, 직결 처형용 청산가리가 가장 먼저 담겼습니다. 서울을 떠나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와도 같았습니다. 이후락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측구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쪽의 자유로를 달리던 익숙한 풍경은 사라지고
찰기 어린 북한군 병사들의 눈초리와 붉은 선전 구호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후락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공포가 이런 것일까 생각했다. 평소 수많은 사람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잡아들여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이제는 정반대로 자신이 거대한 감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죄수가 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도중 북한 측 안내원 김덕현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이후락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적대적인 두 체제의 최전선에선 정보요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비릿한 긴장감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산천은 남쪽과 다를 바 없이 푸르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이후락의 눈에는 핏빛으로 얼룩져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이 차가 평양 주석궁으로 가는 의전 차량인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장으로 직행하는 호송차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머니 속 캡슐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면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가 만약 권총을 꺼내든다면? 아니,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 드디어 평양 시내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 그것도 극비리에 적국의 수도 평양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장군의 입성이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한 미립국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난 거리에는 가끔 지나가는 군용 트럭의 라이트 불빛만이 번득일 뿐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이후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듯한 고요함. 차는 평영 시내를 관통하여 모란봉 기슭의 한 초대소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초대소 로비.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김일성의 동생이자 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김영주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주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환영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조소인지. 이후락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삐끗해도 그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첫 밤은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과 공포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언제든 들이닥칠지 모르는 급습에 대비해야 했고 무엇보다 잠결에 헛소리라도 해서 도청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수행원과 필담을 나누어야 했던 그 밤. 이후락은 아마도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청산가리 캡슐은 여전히 그의 윗주머니에서 체온과 함께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첫날 밤이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 지나가고 이튿날 날이 밝았지만 이후락의 신경은 여전히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모란봉 초대소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그에게는 감시의 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날 예정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김일성의 친동생이자 당시 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의 회담이었습니다. 김영주는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를 구축한 설계자이자 남한으로 치면 이후락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이후락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회담을 빙자한 인민재판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고 마주한 김영주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신경질적인 눈빛. 하지만 그 병약한 육체 속에 감춰진 권력의 살기는 오히려 더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탐색전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와 체제, 생존과 파멸을 건 사상 최악의 기싸움이었습니다. 김영준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이후락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미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요? 자주적으로 할 생각은 없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남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조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후락은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표정만큼은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논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당신들이 남침했기 때문 아니오? 전쟁 위협이 없다면 왜 우리가 외세를 끌어들이겠소? 회담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배석한 북한 간부들의 눈초리가 도끼 눈으로 변했고 남측 수행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영준은 이후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도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김일성을 만나기도 전에 협상은 끝장이고 자신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쥐고 있는 주먹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김영주와의 만남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락이 과연 김일성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선전용으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장기말인지 테스트하는 1차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끔찍할 만큼 집요하고 숨막히는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5월 3일 밤, 평양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김영주와의 회담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부장 선생, 갑시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함보다는 위압감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이후락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처형이다. 낮에 김영주와의 회담에서 너무 강하게 나갔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아니면 애초부터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상의를 챙겨 입으며 다시 한번 안주머니의 청산가리 캡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수행원들과 눈빛을 교환할 틈도 없이 그는 검은 세단에 태워져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차는 평연 시내를 벗어나 인적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산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유령의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죽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운전병도 옆에 앉은 보이부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후락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차가 멈추는 순간 캡슐을 입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끌려나가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정보부장의 마지막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리자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후락은 반사적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총사령 집행장의 불빛일까?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발을 내디딘 곳은 처형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현관,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한 군인들. 그곳은 바로 김일성의 특갑, 별장향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는 적의 우두머리, 김일성과의 역사적인 대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입구인 줄 알았던 곳이 한반도 역사를 바꿀 밀실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김일성의 진짜 얼굴이 무엇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도감과 더 큰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오며 이우락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철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길의 냉기와 달리 안쪽은 지나치게 따뜻했고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의 숨결처럼 희미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우락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총과 탱크가 상대를 눌러버리지만 여기서는 침묵과 시선이 사람을 해체합니다. 보이부어는 앞장서서 걸었고 뒤에는 또 다른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그 간격이 더 섬뜩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위협이고 너무 멀면 덫입니다. 북한은 그 중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이우락은 양복 상의의 단추를 한 번 더 잠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버튼 하나로 감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이부원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치 방 안의 공기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밝은 조명 아래 넓은 응접실이 펼쳐졌고 중앙에는 생각보다 소박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 김일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기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괴물은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은 연기하고 속이고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을 살짝 들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우락은 한 걸음씩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캡슐의 존재가 선명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협상이라니. 이게 외교인가? 도박인가? 김일성은 먼저 웃었습니다.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후락 부장, 멀리서 왔어. 이런 데까지 들어오려면 용기가 있어야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칼끝이 숨겨진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는 확인, 그리고 네가 용감한 만큼 내가 더 잔인할 수도 있다는 암시. 이우락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각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기에 왔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계산된 굴욕이자 계산된 예의였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를 높여 부르는 순간 협상장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울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락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담배를 꺼내들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잠깐 번쩍이는 사이 이후락은 방 안의 인물 배치를 읽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있는가? 누가 뒤에 서 있는가? 누가 메모를 하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벽 뒤에서 숨죽여 듣고 있을 도청 인력과 기록 요원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아무렇지 않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청와대에 들어갔던 일, 말이 많더구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김일성은 그 사건을 대화의 카드로 꺼낸 것이 아니라 협박의 시작으로 던졌습니다. 이후락은 한숨을 삼키며 눈을 깜빡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기록될 것이고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뜻밖에도 책임을 부정하는 쪽으로 말을 끌고 갔습니다. 그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니오. 밑에 좌경 맹동분자들이 멋대로 한 짓이오. 사과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는 그 문장 하나가 이후락의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은 언제나 편리합니다. 동시에 상대에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놈들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후락은 즉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받아들이면 김일성은 대화 가능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입니다. 거절하면? 그래,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후락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하려면 서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사과했으니 넘어가겠다도 아니고 당신이 거짓말한다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원칙으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김일성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후락은 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마음에 들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마치 장기판에서 포를 한 칸 옮기듯 대화를 본격적인 협상으로 옮겼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듣기엔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말하는 사람의 속내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자주를 말할 때 미국을 끊어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을 잠시 미루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민족 대단결을 말할 때 남한 내부를 흔들어 자기 편으로 끌어오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말은 하나인데 목적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이후락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를 말하며 미국의 변덕 속에서도 남한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넣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며 당장 대규모 충돌을 막아 정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넣었습니다. 민족 대단결을 말하며 남한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북한과 통하는 세력으로 묶어 통제할 명분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협상은 진실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짓말의 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후락의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물이 제공되었지만 그는 함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때때로 가벼운 농담을 던졌고 그 농담 끝에는 꼭 가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요즘 밤잠을 잘 자오? 웃으며 던지는 그 한마디는 내가 당신들의 숨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후락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정이 바쁘십니다. 그 대답 또한 우리도 긴장하고 있다는 인정이 될까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무표정으로 침묵하면 오히려 겁먹은 티가 날 수 있었습니다. 외줄타기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훗날 일부 기록과 증언으로만 윤곽이 전해지며 언론을 통해 평양 비밀회담 관련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진짜 거래는 말보다 표정과 침묵 속에 더 많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락은 확신했습니다. 김일성은 합의를 원하고 있었고 동시에 합의를 무기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요. 밤이 깊어지자 김일성은 회담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다시 봅시다. 그 말과 함께 수행원이 다가와 이후락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후락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초대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머니 속 청산가리 캡슐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 김일성은 더 큰 요구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만의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이후락은 창밖의 어두운 평양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것은 평화의 말이 아니라 박정희에게 유리한 시간이다. 그때 이미 한반도의 시계는 조용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이후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일성과의 만남은 끝났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약속한 불가침과 상호 비방 중지는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일까? 하지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로 가져갈 선물은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 그리고 김일성이 1.20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박정희는 남한 내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을 손에 쥐게 될 터였습니다. 적의 수계조차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보다 더 강력한 프로파간다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판문점을 넘어 자유의 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후락은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청산가리 캡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쓸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영웅이 되어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라디오와 TV 앞에 모여든 국민들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낯설지만 가슴 벅찬 단어에 열광했습니다. 통일이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환각이 대한민국을 감쌌습니다. 이후락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나이, 목숨을 걸고 민족의 혈로를 뚫은 충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박정희의 지지율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평화의 축포 뒤에서 음습한 독재의 그림자가 서서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가을, 평화의 가면이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10월 유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양에서 가져온 평화가 서울에서는 영구 집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일성 역시 기다렸다는 듯 북한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제를 신설하고 유일 지배체제를 법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의 두 독재자는 통일이라는 환상을 매개로 서로의 권력을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완성한 셈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이후락이 평양에서 가져온 것은 평화의 올리브 가지가 아니라 독재 정권을 지탱할 견고한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락의 말년은 화무 11홍 그 자체였습니다. 유신 정권의 2인자로 군림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였지만 권력의 정점은 곧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자 박정희는 꼬리 자르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후락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남산의 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평양 밀사로 영웅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토사구팽 당한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서 밀려난 뒤 침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양에서 벌인 그 위험한 도박이 결국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2009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양에서의 3박 4일 그리고 김일성과의 밀담에 대한 모든 진실은 그의 입안에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마련이다 라는 권력형 비리를 옹호하는 유명한 어록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판문점 너머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 50년 전 그날 밤 평양으로 향하던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갔던 스파이. 하지만 결국 독재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린 비운의 2인자 이후락. 그의 평연행은 한반도 역사에 대화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독재라는 긴 터널을 예고한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숨겨두곤 합니다. 이후락이 평양의 밤하늘을 보며 삼켜야 했던 것은 청산가리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더 지독한 독배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에 들어간 남자 이후락. 과연 그는 김일성 앞에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샀던 것일까요? 그 거래의 영수증은 아직도 우리 현대사에 선명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2년 5월 5일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후락은 수행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해 진달래가 피었다고.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태풍, 성공하면 진달래였습니다. 서울의 중앙정보부는 환호했습니다. 범동설 안의 냉전 속에 마침내 평화의 꽃, 진달래가 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꽃이 독초였음을 증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진달래는 남과 북의 독재자들이 영구 집권을 위해 서로에게 선물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위험한 거래를 주도했던 남과 북의 두 2인자, 이후락과 김영주의 운명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이후락이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박정희의 눈밖에 나 권력에서 축출되었듯 김일성의 동생이자 북한 측 협상 파트너였던 김영주 역시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직후 정치 무대에서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병환이었지만 실상은 조카인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위한 걸림돌 제거 작업, 즉 숙청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거대한 쇼를 성공시킨 두 주역은 그 쇼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편 어둠 속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 이것은 남이나 북이나 권력의 비정한 생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산가리를 품고 적진으로 들어갔던 남자.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이 권력의 맹독이 되어버린 이후락의 삶. 여러분은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독재의 부역자로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가 남긴 침묵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이후락들이 또 다른 밀실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더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한국 현대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